여러분, 이슬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중동의 사막이나 어떤 특별한 복장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슬람의 아주 다채로운 얼굴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8억.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불과 20여 년 뒤인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거의 3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 수가 무려 28억 명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비슷할 거예요. 그쵸? 아라비아 사막, 좀 엄격해 보이는 율법, 아니면 뉴스에서 가끔 봤던 그런 갈등의 모습들. 근데요, 그게 과연 이슬람의 전부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그 단 하나의 이미지, 그 상자 속에 담기에는 실제 이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다채롭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정관념이라는 상자를 활짝 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세계를 저랑 같이 한번 탐험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유럽입니다.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슬람은 과연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웃나라인 프랑스와 영국의 밤식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프랑스는 뭐랄까 거대한 용광로 같은 거예요. 모든 문화를 프랑스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다 녹여내려고 하죠. 반면에 영국은 각기 다른 재료의 맛과 색을 존중하는 샐러드 그릇처럼 다양한 문화가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다문화주의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이 용광로 모델은 구체적인 법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학교 안에서 히잡을 못 쓰게 하고 2011년에는 아예 모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금지했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통합은커녕 오히려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무슬림 공동체 입장에선 이게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와 정체성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졌고 그 충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사회를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죠. 이런 사회적인 긴장감은 결국 정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럽 지도를 보면요. 프랑스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이민이나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내세운 극우 정당들이 정말 놀라울 만큼 큰 힘을 얻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문화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분열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의 유럽을 떠나서 정반대의 풍경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슬람 인구의 중심지가 사실은 아시아에 있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가진 이슬람 지도가 얼마나 한쪽에 치우쳐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동남아시아 이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인도네시아 남성들이 쓰는 패치라는 모자랑 바로 옆 나라 말레이시아의 송콕,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히 다르죠. 이게 바로 이슬람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자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작은 예시입니다. 이 문화 융합의 정점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인데요. 원래는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 끝난 걸 축하하는 축제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고향으로 가는 민족대 이동, 무딕은 꼭 우리 귀성길 같고요. 심지어 붉은 봉투에 용돈을 주는 앙빠오는 중국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슬람 전통의 현지 문화, 중국 문화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퓨전 축제인 셈이죠. 이번에는 시선을 확 돌려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이슬람 사이에 아주 오래된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역사적 여정이 될 겁니다. 중국과 이슬람의 인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됐습니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그 낙타 행렬처럼 두 문명은 수세기에 걸쳐서 상품과 지식을 나누고 또 때로는 칼을 맞대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죠. 때로는 단 한 번의 전투가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서기 751년에 있었던 탈라스 전투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중국 당나라 군대를 이긴 전투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뭐였냐면 다름 아닌 종이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포로로 잡힌 기술자들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드디어 중국을 넘어 서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 역사적인 교류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 군인이었던 두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탈라스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서 무려 12년 동안 아바스 제국에서 살았고 자기가 보고 겪은 걸 책으로 남겼어요. 말 그대로 두 문명의 만남을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던 거죠. 이 거대한 교류는 절대로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양방향으로 아주 활발하게 흘렀어요. 이슬람 세계로부터는 천문학, 의학, 수학 같은 첨단 과학이 중국으로 갔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제지술이나 비단, 도자기 같은 최고의 기술이 이슬람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사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슬람 세계라는 그 개념 자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데요. 이 분석의 핵심 구조를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의 이슬람 역사와 문화는 저마다 다르다. 맞아요. 유럽의 이슬람, 동남아의 이슬람, 중국의 이슬람, 이 전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이슬람 세계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처럼 문화적인 분리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융합의 길을 걷게 될까요? 혹은 이 둘 다 아닌 전혀 새로운 길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